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으로는 박범계 의원을 내정하는 등 오늘 소폭 개각을 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음 달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시설 등에서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도 2명 추가 확인됐는데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최대 20cm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리는 듯한 교육 영상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준비 중이라는 사실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남인순 의원을 통해 서울시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박 전 시장은 이 파고는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밑 한파라는 말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옷깃을 단단히 여며도 찬바람을 막아내기 어려웠죠. 유난히 길고 고단했던 2020년은 이제 딱 하루 남았는데 의료진도 또 마스크 챙겨 쓴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법무부를 포함해 3개 부처의 개각도 단행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3명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이 백지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첫 소식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사법개혁 특위 간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역시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당 정책위 의장인 한 내정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엔 아덴만 구출 작전으로 익숙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도 지명했습니다. 추천된 2명의 후보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선택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김 연구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쳤고 지난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도 있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김종호 민정수석입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참모들의 사의는 대통령이 국정을 일신하고 백지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개각에서 눈길을 끈 사람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의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동기인 박 내정자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호소하며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법무장관 내정 발표 뒤 박범계 의원의 일성은 검찰 개혁 완수였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1일부터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2단계를 정부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외에도 검찰총장의 지휘권, 검사 임용제도,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등 검찰 전반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법안을 내고 상반기 안에는 검찰개혁 2단계를 완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조율할 박 의원이 사시 동기인 윤석열 총장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정의는 본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윤 총장과의 관계를 묻자 박 의원은 안정적 협조 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이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추가 개각은 어떻게 될지 청와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손은혜 기자, 오늘 장관급 인사부터 참모진들 사의 표명까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발표됐어요. 네,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임기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참모진을 새로 꾸리겠다. 한마디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분위기를 바꿔서 임기 말 국정 운영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오늘 초대 공수처장과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추윤 갈등을 마무리 지으면서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오늘 물러나겠다고 한 참모 중에 임기 넉 달밖에 안 된 민정수석도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김종우 민정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김 수석 본인도 이번 징계 절차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느꼈다. 이렇게 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영민, 김상조 두 실장의 경우는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백신 논란 등 최근 여권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성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 문책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두 실장 모두 오래 일했고 새로운 구상을 새 체제에서 운영되도록 자리를 비우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이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청와대 참모진이 들어올 거고 추가 개각도 이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이 될까요? 추가 개혁은 새해 초, 늦어도 중순쯤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환경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에 그쳤지만 다음 달에 이뤄질 개각은 이 규모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 연내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등 여러 장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비슷한 시점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숙고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모레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대통령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공수처장과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수처장이다. 친문 핵심 법무장관이라고 평가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는 새로 1,050명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0명, 또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서 332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련해서 확진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190명, 또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에서도 105명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요양시설과 관련한 집단 발병이 잇따르자 정부는 추가로 대책을 내놓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파력이 강한 걸로 알려진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2명 더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지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뒤 지난 26일 자택 앞에서 쓰러진 80대 남성. 병원에서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해 함께 머물렀던 가족 3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숨진 남성과 지난 13일 같은 비행기로 들어온 부인과 딸은 자가격리 중이라 이동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8일 먼저 입국해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위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 일산의 병원과 미용실,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3명과 밀접 접촉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감염으로 다시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위가 가족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같은 바이러스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남성을 이송하는 과정에선 주민과 구급대원 등 7명이 접촉했습니다. 남자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셨어요. 두 분은 마스크 쓰고 계셨고 마스크는 안 쓰고 누워 계셨고 보호복 입으신 119 대원들이 오셨어요. 자가격리 분이라고 말씀하셨었고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지역사회 전파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숨진 남성 그리고 사위와 접촉한 사람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중에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대 여성 1명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자는 모두 5명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영국을 떠나 두바이를 거쳐 입국했는데 경유 항공편의 허점도 지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항공권을 연계해 끊으면 경유를 확인할 수 있지만 따로 끊으면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면서 이를 대비해 입국자들이 3주간 다녀온 국가를 기록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번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치소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법무부는 내일 교정시설에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수용자들을 태운 호송버스들이 줄지어 구치소 밖으로 나섭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들을 강원 북부교도소와 대구교도소 등으로 긴급 이송하는 겁니다.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밀접 접촉자도 거의 확진자에 준해서 1인 1실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교도소에 원래 계셨던 분들로 확산이 되는 그런 가능성들은 좀 상당히 낮지 않을까. 하지만 비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17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동부구치소의 방역관리가 미흡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외부에 보낸 편지에서 구치소 측이 지난 19일 밤 자고 있던 수용자들을 갑자기 깨워 방을 옮기게 하면서 다른 방 사람들과 섞였다고 전했습니다. 확진자를 접촉했던 사람들과 비접촉자를 나눠 다시 방을 배정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때 수용자 180명 정도가 강당에 한꺼번에 모여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확진자는 837명으로 전날보다 37명 늘었습니다. 늘어난 확진자 가운데 35명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입니다. 동부구치소는 오늘 앞서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직원과 수용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환자들이 갇혀 죽어가고 있다는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의사의 안타까운 호소 이틀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확진자가 190명을 넘어가자 정부가 뒤늦게 남은 확진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의료진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던 요양병원 내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간호사와 의료진마저 극한 상황에 내몰리자 이 병원 의사는 현 상황을 일본 유람선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저희 병원도 사망자가 이제 곧 있으면 10명대에 이르고 유람선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로 확진자는 191명까지 늘어난 상황. 아직까지 내부엔 30명 넘는 확진자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이 확진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남아있는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 인력 34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18명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병원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보답해서 방역 당국에서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배송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잠복기일 수 있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 환자 90여 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간병인들이 모두 나간 상태여서 여전히 의료진의 부담이 큽니다. 간호 인력의 피로도가 사실 간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꽤 크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도를 해소하려면은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들 중에는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중환자들이 많습니다. 원망스럽고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투입을 해준다니까 참 너무 고맙고 방역 대책을 할 때에는 양성 환자만이 아니고 음성 환자까지 구제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오늘부터 긴급 현장 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오늘 같은 강추위에도 야외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 의료진들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의 매서운 추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선별진료소. 사방이 트인 천막에서 의료진은 얇은 방호복만 입은 채 온종일 칼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난방기구가 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방호복이 얇아서 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많이 춥고요. 그리고 계속 손소독을 하다 보니까 좀 손끝도 많이 시리고 이제 발끝도 많이 시리고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리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과는 대조적입니다. 불볕더위에 의료인들이 잇따라 쓰러지자 정부는 냉방기 설치비 지원은 물론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사전 예약제를 운용했습니다. 한파 관련이라고 내려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원해달라 하시는 데는 저희가 이제 구입 비용을 지원을 좀 해드렸어요. 이 때문에 각 선별진료소가 이렇게 난방기구를 마련하는 수준에서만 한파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하루 10만 건이 넘는 검사가 진행되는 상황. 의료인들이 누적된 피로에 한파 추위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선별 검사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감염에 노출되기도 더 쉽고 번아웃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지속적인 방역에 힘을 기울이기가 강력한 새 및 한파 속에서도 묵묵히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 안전하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등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한의과의 공중보건의들은 오히려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SNS 계정에 올린 호소문입니다.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 등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초 충남과 전북, 울산 등에 소속된 한의과 공보의 22명은 경기도의 역학조사관으로 파견 지원을 했습니다. 산후시도 있는 분들 인력이 좀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던 건 맞고요. 공보의들이 소속 지자체에서 다른 시도로 파견 가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승인은 2달 가까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의사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보류된 겁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업무 범위에 저희를 제한을 둬야 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의과 공보이랑 똑같이 해야 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보건복지부는 한의과 공보의의 시도간 파견은 처음 있는 일이라 처리가 늦어졌다며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승인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습니다. 이제 곧바로 경기도로 가 일을 도와야 하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손이 특히 모자라는 검체 채취 업무를 한의과 공보의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지역에선 한의과 공보의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한테는 교육을 이렇게 다 시켜주고 보수교육 점수도 인정해주고 공과도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점이 다 이해가 안 가고요. 숨은 확진자 1,500여 명을 찾아낸 임시검사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어서 진단검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접종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인데요. 모더나 역시 내년 2분기에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오늘 자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식 승인으로는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계 세 번째입니다. This is really fantastic news this morning that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has been authorized for use by the regulator. 다음 달 4일부터 영국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평균 면역 효과는 70.4%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 면역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보관과 유통이 쉬워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We have 100 million doses on order. The rollout will start on the 4th of January and will really accelerate into in the first few weeks of next year. 영국의 이번 긴급 승인은 내년 2월 접종을 목표로 하는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을 앞당기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한국에 백신 2천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와 백신 2천만 명분 또는 그 이상을 가능성 있게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했음을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배포 시기는 내년 2분기 내로 백신을 빨리 보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언론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콜로라도주의 2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보건당국은 현재 이 남성이 격리돼 있으며 외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여행 이력이 없는데 감염됐다는 점과 주 보건당국이 두 번째 의심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퍼졌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variant has been here for a while. You only find what you search for, and we're only really looking for it now. 보건당국은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70%가량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If we have more infections, that also will translate to more hospitalizations, to overwhelming our healthcare system even more, and unfortunately to more deaths as well.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배포가 매우 늦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s plan to distribute vaccines is falling behind, far behind. 현재 접종 속도라면 전 국민 백신 접종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취임 후 100일까지 1억 명 접종 목표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If Congress provides the funding, we'd be able to meet this incredible goal. It would take ramping up 5 to 6 times the current pace to 1 million shots a day.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내년 1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요일 기준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16만 8천 명을 넘겨 며칠 안에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현재 전북 11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최대 20c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유민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현재 이곳 전북 정읍 지역은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시작된 눈은 낮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저녁 들면서 또다시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온종일 내린 눈으로 현재 제 주변은 발목 높이까지 눈이 쌓였고 도로의 차들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엔 동부 내륙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순창과 정읍, 김제, 군산, 부안, 고창에는 대설경보가, 전주, 익산, 임실, 남원, 완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정읍이 34.7cm로 가장 많고 부안이 30.5, 고창 16.7, 군산 산단 15.3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새해 첫날인 모레까지 서해안과 전북 정읍 등에 최대 20c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15cm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 풍랑특보가,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군산과 섬 지역으로 가는 여객선 4개 항로의 운항도 중단됐고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탐방로 130곳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텐데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고요? 네, 영하권 추위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인데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줄포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1시간 뒤쯤 비슷한 지점에서 승용차 석 대가 추돌해 운전자 등 5명이 다치는 등 오늘 하루 전북에서만 14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 만큼 내일 출근길도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산업재해 유가족들의 국회 앞 단식 농성, 오늘로 벌써 20일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는 지난 7월부터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매주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수를 집계해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보도한 숨진 노동자 수는 모두 474명입니다. 완벽한 집계는 아니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망 노동자 집계도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산재 실태를 알리고 또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심층 보도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은 산재의 심각성과 일터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한 해였죠. 다만 이 중대재해법 처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연속보도 일하다 죽지 않게 오늘은 산재 유가족 또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인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사망 사고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뭔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딱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렇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직 멀었구나. 공사 기한을 줄이려고 빨리빨리 일하다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데 그런 대한민국의 빨리빨리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경제 못지않게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행정, 경영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기업인데 기업은 이제 스스로 바뀌기는 힘들겠죠. 기업의 행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균의 죽음으로 산안법 만들었는데 왜 윤균이 어머님이 산안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얘기하시겠어요. 그만큼 산안법도 누더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도록 법이 제정될 것이냐 아니면 법은 제정되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열어줬네 정부가 뭐 이 법 돼도 우리는 뭐 기존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더 이상은 사람들 다치고 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확실한 법을 이번에 제정을 해둔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러저러하게 흐려진 가운데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제스처로 끝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법으로 되는 것은 좀 분명히 막아야 된다는. 산재 사망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올해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로 인해서
다른 언론들과 정부가 조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명에 위협받지 않고 사고로 해서 죽는 일이 정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더 이상 절규하는 유가족들의 울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통과될 때까지 태교 보러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태교 좀 보러 가게 만들어주세요.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그런데 한 공공기관이 산재 사고를 바보 같은 죽음으로 묘사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이 황당한 영상 직접 보시죠. 허효진 기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오후 6개의 교육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산업재해 유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며 게시했는데 제목이 바보같이 죽는 방법입니다. 추락 바보같이 죽는 방법, 끼임 바보같이 죽는 방법, 질식 바보같이 죽는 방법, 하나같이 황당한 문구들입니다. 한 영상을 클릭해봤습니다. 높은 작업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가 안전을 우려하는 동료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직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괜찮아. 정 불어나면 뒤에 안전등이나 켜놔. 사고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차기기에 대한 교육 영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손으로 눌러서 작업하려니 귀찮네. 역시 노동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다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방법으로는 앞차기기의 오작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기 버튼의 설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산재 사고의 탓을 노동자에게 돌린다며 항의하자 공단 측은 오후 5시쯤 슬그머니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산재 사망에 대한 노동자 책임을 강조하는 영상을 올린 것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후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수년 전에도 산재 사고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해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제작 의도와는 다르게 적절하지 않은 제목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안전보건공단이 밝히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회사 돈으로 뇌물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 원어치의 뇌물을 적극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이 정비한 준법감시제도는 유효한 재범 방지책이 될 수 없고 삼성의 경제적 공헌이 이 부회장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며 그 대가로 특혜를 받은 적이 없고 횡령했던 회사 돈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며 이 부회장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19분 동안의 최후 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삼성을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이 공론화될 것이란 사실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에 보고를 받고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당일 오전, 고한석 당시 서울시 비서실장이 시장 공간에서 걸어 나옵니다. 고 전 실장은 당시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가 성추행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알렸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젠더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고 전 실장은 박 시장 사망 당일 새벽 젠더특보로부터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고소 예정 사실이 서울시로 전달된 경로는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틀 전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는 이 사실을 또 다른 단체 대표에게 알렸고 이후 한 명을 더 거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이후 남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연락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보고받은 뒤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반응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날 젠더특보의 보고를 받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는 말을 측근들에게 남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고소사실 유출 경위를 확인했지만 관련자들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는 수사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검찰 발표로 박 전 시장이 본인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르고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를 사전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말한 자유우파 정당이 당시 있었던 30여 개 정당 가운데 어떤 정당을 뜻하는지 모호하고 개별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 역시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또는 과장된 말 정도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그다음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선언한 아주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고 봤는데 이번에 전 목사 재판부는 공산주의라는 확정적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2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웠던 올해 주식시장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2,900선에 다가섰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던 3월과 비교하면 배 정도 오른 건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 증시를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주식시장의 화살표는 위로 향했습니다. 2,870선을 가뿐히 넘은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올 한 해 30%가량 올라 주요 20개국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가장 낮게 떨어졌던 때와 비교하면 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4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60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순매수를 한 영향이 컸습니다. 1%대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조금 추구해보겠다는 욕구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수출도 버텨주면서 외국인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주가는 45% 상승해 8만 원 벽을 뚫었고 LG화학은 160%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증시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대외 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국내 수출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주식을 사려고 낸 빚이 19조 원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올해도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연말이 되도록 집값 오름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여전한데 매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1억 원 넘게 거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도 팔겠다는 물건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그냥 버티고 계시는 거죠. 안 흔드시는 거죠. 지금 가격을 더 받아서 파신다기보다는 세금을 최대한 좀 이제 절세를 해가면서 파시려고 많이 포인트가 종부세율 인상 등을 담은 70대책 당시 8만 건 안팎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허위 매물 단속의 영향도 있지만 매도에 더 신중해진 겁니다. 이 아파트는 총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매물이 10건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9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달 140을 넘어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3개월째 보합세였던 강남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7월 달에는 29억 7천까지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32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월세 낀 것들이 거래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4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시장의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난도 계속될 수 있어서 집값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될 것으로. 부동산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에 시장의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향후 집값 움직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책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임재성 기자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재건축과 관련한 대표적인 아파트죠. 이 서울 음마아파트에서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8월 말 기준으로 4,200여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을 보면 평균 87%가 매매였습니다. 10건 중 9건 가까이가 사고 파는 거래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이 매매 비율이 채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역대 가장 낮습니다. 이 매매를 대신한 건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이 비율이 55%까지 치솟아 매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10건 중 6건 가까이가 남에게 팔지 않고 그냥 가족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 증여와 상속을 받은 나이를 봤더니 20세에서 39세, 그러니까 2030 세대가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음마아파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입니다. 증여 비율이 계속 늘더니 하반기 들어서 눈에 띄게 급증했죠. 특히 7월에는 전달의 2배를 넘은 14,000여 건,
이 8월과 9월에도 각각 8,600여 건과 7,200여 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이 범위를 넓혀서 최근 5년을 따져봐도 올해가 가장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증여 현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 지역 강화책이 나온 6.17 대책, 그리고 종부세를 인상한 7.10 대책.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직후마다 이렇게 증여가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 각종 부동산 규제로 양도세 부담이 커졌죠. 매매로 세금을 많이 낼 바에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더라도 가족에게 주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제대로 세금을 내고 증여나 상속한 것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 물량 감소 등 증여가 급증한 데 따른 문제점을 정부는 주목하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혹 증여 과정에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 사회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불안과 우울에 빠진 우리들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멀어지면서 생긴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정현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확진자가 아닌데도 이 유모를 분노가 쌓여갑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이상하게 쓰면 계속 뭐라 해야 되고 그냥 분노로 차다가 그냥 무기력해지고. 실제로 코로나 유행 초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조사해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수그러드는 반면 충격과 분노는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울 중증도가 중간 이상인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이 3월 이후 꾸준히 늘었고 특히 2차 유행 때인 5월 이후에 증가폭이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원인은 한마디로 일상의 단절. 외출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울이란 마음의 병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락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 건강에 중요한데 그런 하던 좋은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하는 답답함이 큰 게 현실입니다. 억눌린 시간이 길어지면서 낯설었던 온라인 소통도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고 오히려 더 자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각광받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사는 친구의 경우에는 사실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다 같이 보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되게 좋은 하나의 모임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연을 감상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연주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대화도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예술가와 관객들이 만나는 또 다른 소통 방법에 관객들이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그 나름대로의 참여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소통을 늘려가는 것. 불안과 우울을 다스릴 가장 효과적인 마음 방역으로 꼽힙니다. 또 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사실은 그분들 또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면역력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신조어인 마음 방역. 그 시작은 불안과 우울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